1462년 가을, 지금의 우크라이나 평원 어딘가에서 한 제국의 운명이 갈라졌습니다. 200년 가까이 동유럽을 지배했던 황금오르다의 기마 군단이 단 하루의 전투 끝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전투를 청수전투 혹은 블루워터스 전투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전투의 결과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 유럽 동부의 권력 지도를 완전히 다시 그렸습니다. 하지만 여기 하나의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양측 모두 비슷한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둘 다 복합궁이라는 스텝 유목민의 전통적인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둘 다 기마 전술에 능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쪽은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다른 한쪽은 완전히 붕괴했을까요? 답은 바로 리투아니아가 전장에 가져온 하나의 비밀 무기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속도를 관통력과 맞바꾼 선택이었고 스텝 기마 전술의 핵심을 정확히 노린 전술적 계산이었습니다. 14세기 중반의 리투아니아는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서쪽에서는 튜턴 기사단이 끊임없이 압박해 들어왔고 동쪽에서는 황금오르다의 그림자가 루스 공국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리투아니아 대공국은 이 두 거대한 위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습니다. 코브노와 같은 서부 국경 요새들은 거의 매년 튜턴 기사단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방어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국가는 확장하지 않으면 소멸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445년 알기르다스가 대공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는 이 딜레마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서쪽에서 싸우는 것은 끝없는 소모전이었습니다. 튜턴 기사단은 신성로마 제국 전역에서 자원을 끌어올 수 있는 조직이었고 리투아니아는 그들과의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큰 것을 얻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쪽은 달랐습니다. 동쪽에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알기르다스의 눈에 비친 동쪽 지평선은 혼돈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황금오르다는 더 이상 칭기스칸의 후예들이 이끄는 단일한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1359년 칸 베르디 베그가 죽은 뒤 제국은 내전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시기를 대혼란이라 부릅니다. 20년 넘게 이어진 이 혼란 속에서 수십 명의 칸이 등장했다가 사라졌습니다. 어떤 칸은 몇 년을 버텼지만 어떤 칸은 몇 달 만에 암살당했습니다. 사라이의 궁전에서는 권력 다툼이 끝없이 이어졌고 볼가 불가리아와 크림반도의 지역 권력자들은 각자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국은 이름만 하나였을 뿐 실제로는 여러 개의 경쟁하는 권력 중심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마마이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실력자였습니다. 그는 크림반도를 기반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형식적으로는 여러 칸을 옹립하며 제국의 서부를 장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마이조차도 제국 전체를 통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권위는 끊임없이 도전받았고 그는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지는 데 대부분의 에너지를 쏟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기르다스가 본 기회였습니다. 황금오르다가 내분으로 약해진 지금이야말로 동쪽으로 확장할 절호의 타이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약탈 원정이 아니었습니다. 알기르다스는 전략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쪽에서 튜턴 기사단과 싸우려면 동쪽과 남쪽에서 안정적인 완충지대와 자원 기반이 필요했습니다. 루스 공국들은 오랫동안 황금오르대 조공을 바치며 살아왔습니다. 만약 리투아니아가 이 공국들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둘 수 있다면 국가의 전략적 깊이는 엄청나게 확장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영토를 늘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동유럽의 권력 질서를 재편하는 것이었습니다. 루스 세계의 미래가 몽골의 후예들 손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세력에게로 넘어갈 것인가? 그 질문의 답이 바로 이 전쟁에서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알기르다스의 군대는 빠르게 남쪽으로 움직였습니다. 1350년대 말부터 1360년대 초까지 리투아니아는 체르니히우, 브리안스크와 같은 루스 공국들을 차례로 자신의 영향권 아래 두었습니다. 이것은 몽골식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대규모 학살이나 파괴보다는 기존 질서를 재배치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지역 귀족들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조공을 바치는 대상이 사라이에서 빌뉴스로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알기르다스는 자신의 친족과 측근들을 이 새로운 영지의 통치자로 임명했습니다.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키예프, 폴로츠크, 비텝스크 같은 전략적 요충지를 맡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점령이 아니라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통합이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이 지역들의 요새를 건설하고 무역로를 보호했습니다. 특히 포돌리아 지역에는 여러 성체가 세워졌는데 이것들은 단순한 방어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영토의 영구적 고정을 의미했고 무역로를 통제하는 거점이었으며 리투아니아가 이곳에 장기적으로 머물 것이라는 신호였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리투아니아의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리투아니아 대공국은 아직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은 이교 국가였지만 정복한 루스 지역에서는 정교의 전통을 존중했습니다. 교회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비잔틴 문화와 슬라브 전통은 억압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실용적인 정책이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망치로 내리치는 대신 장갑을 끼고 지배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루스 공국들이 리투아니아의 지배를 받아들였고 일부는 심지어 환영하기까지 했습니다. 황금오르다의 가혹한 조세 징수와 끊임없는 내전보다는 리투아니아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통치가 나았던 것입니다. 이 소프트 파워 정책은 훗날 우크라이나 지역의 역사적 기억에도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리투아니아 시대는 몽골의 지배보다 덜 억압적인 시기로 기억되었고 이것은 이후 수세기 동안 이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1362년 알기르다스는 가장 대담한 수를 두었습니다. 바로 키예프였습니다. 키예프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루스 세계의 심장이었고 정교회 문명의 요람이었으며 모든 루스 공국들이 상징적으로 우러러보는 성스러운 중심이었습니다. 한때 키예프 루스는 동유럽에서 가장 강력하고 번영하는 국가였습니다. 비록 몽골의 침입 이후 그 영광은 사라졌지만 키예프라는 이름 자체가 가진 무게는 여전했습니다. 누가 키예프를 지배하느냐는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라 루스 세계의 정당성을 누가 주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리투아니아가 키예프에 손을 댄 순간 이것은 황금오르드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공 체계에 대한 거부였고 제국의 권위에 대한 모욕이었으며 무엇보다 권력 질서의 재편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마이는 이것을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비록 제국 전체를 완전히 통제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권위가 노골적으로 도전받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리투아니아가 키예프를 빼앗은 채 아무런 응징도 받지 않는다면 다른 속국들도 반란을 일으킬 것이었습니다. 조공체계는 공포와 권위 위에 세워진 것이었는데 그 권위가 흔들리면 전체 구조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마이는 즉각 대규모 원정을 조직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국 내부의 경쟁자들과 싸우고 있었고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지는 데 많은 자원을 쏟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양측 사이에는 기묘한 긴장 속의 공존이 이어졌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영토를 유지했고 마마이는 응징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끝났을 때 전투는 불가피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마마이는 자신의 내부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한 뒤 리투아니아에 대한 징벌 원정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루스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모스크바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 대공국은 아직 작은 세력에 불과했지만 야심은 컸습니다. 모스크바의 통치자들은 리투아니아의 부상을 경계하면서도 황금오르다의 약화를 기회로 보았습니다. 리투아니아가 남서쪽 루스 지역을 장악한다면 모스크바는 동북쪽에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할 여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수 전투는 단순히 리투아니아와 황금오르다 사이의 충돌이 아니라 향후 수세기 동안 이어질 루스 세계 패권 경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실제로 1368년부터 1372년까지 알기르다스는 모스크바를 3차례나 공격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동쪽에서 황금오르다를 물리친 기세로 이제 모스크바라는 새로운 경쟁자와 맞서게 된 것입니다. 청수 전투는 그 긴 서사의 첫 장이었고 그 결과는 동유럽 역사의 방향을 결정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1362년 가을 알기르다스는 군대를 이끌고 드니프로 강을 건넜습니다. 목적지는 남서쪽 지금의 우크라이나 중부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청수 혹은 블루 워터스라 불리는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강은 여러 언어로 불렸습니다. 리투아니아어로는 시니보데이, 폴란드어로는 시네보디, 우크라이나어로는 시니보디였습니다. 이름의 다양성 자체가 이곳이 얼마나 많은 문화가 교차하는 곳인지를 보여줍니다. 현대 역사가들은 이 청수가 시뉴아강 유역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전투 위치는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 왜냐하면 리투아니아는 기록 문화가 상대적으로 약했고 동시대 사료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록은 16세기 폴란드 연대기 작가 마치에이 스트리콥스키가 남긴 것인데 그는 전투가 일어난 지 200년 뒤에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록은 매우 귀중하지만 동시에 시간적 거리로 인한 불확실성도 안고 있습니다. 역사의 안개는 이 전투를 둘러싸고 있고 그것이 오히려 이야기를 더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확실한 것과 추정되는 것을 조심스럽게 구분하면서 이 이야기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리투아니아군의 규모는 대략 2만에서 2만 5천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당시 기준으로 상당히 큰 군대였습니다.
알기르다스는 자신의 아들들, 특히 카리오타스의 아들들에게 주요 부대를 맡겼습니다. 리투아니아군은 혼성 전력이었습니다. 리투아니아 본토의 전사들, 루스 공국에서 차출된 병력, 그리고 타타르식 전술을 익힌 경기병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복합궁을 사용할 줄 알았고 기마 전술에도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리투아니아군의 핵심은 보병과 중장기병의 조합이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스텝 유목민 군대와는 다른 구조였습니다. 반면 타타르군의 규모는 1만에서 2만 사이로 추정됩니다. 그들은 황금오르다의 전형적인 기동 중심 전력이었습니다. 경기병이 주축이었고 그들의 전술은 속도와 기동성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타타르 기병들은 복합궁의 달인들이었고 말을 타고 달리면서 정확하게 화살을 쏘는 능력은 유럽 어느 군대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양측 모두 복합궁이라는 스텝 전쟁의 상징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결과는 압도적이었을까요? 전투 전야의 심리를 상상해 봅시다. 리투아니아군은 확장의 정당성을 시험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황금오르다가 약해진 틈을 이용해 빠르게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제국의 정규 군대와 맞서야 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진다면 지금까지 얻은 모든 것을 잃을 것이었습니다. 키예프는 다시 타타르의 손에 들어갈 것이고 루스 공국들은 리투아니아를 버릴 것이며 서쪽에서는 튜턴 기사단이 약해진 리투아니아를 더욱 맹렬히 공격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생존이 걸린 전투였습니다. 반면 타타르군은 권위 회복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마마이는 내전 속에서도 자신이 여전히 강력한 군사 지휘관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리투아니아를 징벌하고 키예프를 되찾는다면 그의 권위는 크게 높아질 것이었습니다. 다른 경쟁자들도 함부로 그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고 속국들도 다시 고분고분해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는 양측 모두에게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합궁이라는 무기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전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복합궁은 스텝 유목민들이 수백 년에 걸쳐 완성한 걸작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나무활이 아니었습니다. 복합궁은 나무, 동물의 뿔, 그리고 힘줄을 층층이 붙여 만든 복잡한 구조물이었습니다. 활의 안쪽에는 뿌리부터 압축력을 견디고 바깥쪽에는 힘줄이 붙어 인장력을 견뎠습니다. 가운데는 나무가 골격을 이루었습니다. 이 세 가지 재료가 결합되면 작은 크기에서도 엄청난 탄성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합궁은 장궁보다 훨씬 짧으면서도 비슷하거나 더 강한 위력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마 전투의 완벽한 무기였습니다. 말 위에서 긴 장궁을 쓰기는 어렵지만 짧은 복합궁은 말 위에서도 자유롭게 다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합궁에는 약점도 있었습니다. 습도와 기후에 민감했던 것입니다. 뿔과 힘줄을 붙인 접착제는 습기에 약했고 추운 날씨에는 활의 탄성이 떨어졌습니다. 스텝 지역의 건조한 기후에서는 완벽했지만 발트해 연안의 습한 북방 기후에서는 성능이 저하될 수 있었습니다. 타타르의 복합궁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의 활은 더욱 세련된 곡선을 가지고 있었고 수백 년의 실전 경험을 통해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리투아니아도 복합궁을 사용했지만 그들의 활은 타타르의 것만큼 세련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세부 설계의 축적 차이였습니다. 타타르 장인들은 세대를 거쳐 활 만드는 기술을 계승했고 그들의 활은 수천 번의 실전 경험을 통해 개량되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이 기술을 상대적으로 최근에 받아들였고 아직 그만큼의 숙련도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차이는 운용 방식에 있었습니다. 타타르 기병들은 어릴 때부터 말 위에서 활을 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후퇴하면서 뒤로 활을 쏘는 파르티안 샷을 능숙하게 구사했고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연속으로 화살을 날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문화였습니다. 반면 리투아니아는 복합궁을 사용했지만 그것은 혼성군 체계 속의 한 축일 뿐이었습니다. 리투아니아군은 기마 궁병도 있었지만 동시에 창병, 중장기병, 그리고 보병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술은 순수한 기마 기동 전술이 아니라 여러 병종의 조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복합궁의 우열만으로 전투가 결정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타타르가 이겼어야 했습니다. 타타르의 복합궁 운용 능력은 리투아니아보다 우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게임 체인저였을까요? 답은 리투아니아가 전장에 가져온 또 다른 무기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합궁보다 느리지만 훨씬 더 강력한 관통력을 가진 무기였습니다. 바로 중쇠뇌였습니다. 쇠뇌, 즉 석궁은 유럽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무기였습니다. 기본 원리는 간단했습니다. 활시위를 기계적 장치로 당겨 고정하고 반과 쇠를 당기면 화살이 발사되는 구조였습니다. 쇠뇌의 가장 큰 장점은 훈련 시간이었습니다.
장군기나 복합궁을 능숙하게 쓰려면 수년간의 훈련이 필요했지만 쇠뇌는 몇 주만 훈련하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준적인 쇠뇌는 위력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갑옷을 뚫기에는 충분하지 않았고 특히 타타르 기병들이 입는 가죽과 금속의 복합 갑옷을 관통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더 강력한 쇠뇌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중소해뇌였습니다. 중소해뇌는 인력만으로는 시위를 당길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크랭퀸이나 윈들라스 같은 기계 장치를 사용해서 시위를 당겼습니다. 크랭퀸은 톱니바퀴와 레칫 장치를 이용한 것이고 윈들라스는 도르래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장치들을 사용하면 인간의 근력보다 훨씬 강한 힘으로 시위를 당길 수 있었고 그 결과 발사되는 화살, 정확히는 볼트의 운동 에너지는 복합궁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현대 복원 실험에 따르면 중소해뇌의 에너지는 150줄 이상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복합궁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추정치이고 실험 기반이지만 당시 사람들의 증언과도 일치합니다. 중세 연대기 작가들은 쇠뇌 화살이 갑옷을 뚫고 들어가는 것을 공포스럽게 묘사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말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타타르 기병의 핵심은 말의 기동력이었습니다. 말이 부상을 입거나 쓰러지면 기병은 무력화되었습니다. 복합궁도 말을 죽일 수는 있었지만 말도 종종 가죽 갑옷이나 마갑을 입고 있었고 빠르게 움직이는 말을 정확히 맞추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중소해뇌의 볼트는 강력한 관통력 덕분에 마갑을 뚫을 수 있었고 맞으면 말이 즉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말이 쓰러지면 기병도 땅에 떨어졌고 그 순간 그는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타타르 전술의 핵심인 기동력이 한순간에 붕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소해뇌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느린 장전 속도였습니다. 복합궁은 숙련된 사수가 1분에 10발 이상을 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소해뇌는 크랭퀸으로 장전하는 데만 30초에서 1분이 걸렸습니다. 즉 1분에 한 발에서 2발 정도밖에 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약점이었습니다. 만약 중소해뇌 사수들이 노출된 채로 적 기병과 맞서면 첫 발을 쏜 뒤 다음 발을 장전하는 동안 적에게 유린당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소해뇌는 단독으로는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중소해뇌가 진정한 위력을 발휘하려면 보호와 전술적 배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알기르다스의 천재성이 발휘된 부분이었습니다. 알기르다스는 초승달 모양의 반월 진영을 구축했습니다. 이것은 방어적인 진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적을 유인하는 함정이었습니다. 중앙에는 보병과 중장 기병이 단단한 핵심을 이루었고 양날개에는 기동력 있는 부대가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중소해뇌 사수들이 측면과 약간 후방에 배치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타타르의 전형적인 전술은 정면에서 화살 공격으로 적을 괴롭히다가 측면이나 후방으로 우회해서 포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수백 년 동안 검증된 전술이었고 유럽의 많은 군대가 이 전술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알기르다스는 이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타타르가 측면으로 파고들도록 유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타타르가 측면으로 움직일수록 그들은 중소해뇌의 살상 구역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술적 계산은 이랬습니다. 타타르는 중앙의 단단한 진영을 정면에서 뚫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측면으로 우회하려 할 것입니다. 그들이 측면으로 움직이는 순간 그들은 중소해뇌의 이상적인 사거리 안에 들어옵니다. 중소해뇌는 원거리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중거리에서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타타르 기병이 측면을 공격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올수록 중소해뇌의 위력은 더욱 커집니다. 게다가 중소해뇌 사수들은 보병과 중장 기병의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타타르가 그들을 직접 공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배치와 타이밍의 문제였습니다. 알기르다스는 중소해뇌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기술만이 아니라 전술이 무기였던 것입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타타르군은 전형적인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리투아니아 진영을 향해 질주하면서 화살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하늘이 검게 물들 정도로 많은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리투아니아 진영의 전면에 있던 병사들은 방패를 들고 화살을 막았습니다. 일부는 화살에 맞아 쓰러졌지만 진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타타르는 이 견고한 방어를 보고 정면 돌파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익숙한 전술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측면 우회였습니다. 타타르 기병대는 두 갈래로 나뉘어 리투아니아 진영의 양날개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계속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장 자신 있는 전술이었고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타타르 기병들이 측면으로 파고들자 갑자기 다른 종류의 화살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화살보다 두껍고 짧았으며 무엇보다 엄청난 속도와 힘으로 날아왔습니다. 바로 중소해뇌의 볼트였습니다. 이 볼트들은 타타르 기병들의 갑옷을 뚫고 들어갔고 더 치명적으로는 말들을 쓰러뜨렸습니다. 말이 볼트에 맞으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그 위에 기병도 땅에 내팽개쳐졌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수백 마리의 말들이 연쇄적으로 쓰러졌습니다. 타타르의 정교한 기동 대형이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쓰러진 말과 기병들이 뒤따르던 부대의 진로를 막았고 기병대의 속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속도를 잃은 타타르 기병은 더 이상 타타르 기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전술은 속도에 기반을 두고 있었는데 그 속도가 사라지자 그들은 무력화되었습니다. 리투아니아의 중소해내 사수들은 계속해서 장전하고 발사했습니다. 느린 발사 속도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호받고 있었고 목표는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타타르 기병들은 후퇴하려 했지만 이미 대형이 무너진 상태에서 질서 있는 후퇴는 불가능했습니다. 혼란은 공포로 번졌고 공포는 패주로 이어졌습니다. 리투아니아의 기병대가 방역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혼란에 빠진 타타르군을 추격하며 학살했습니다. 타타르의 지휘관들도 여러 전사했습니다. 정확한 사상자 수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타타르군이 괴멸적인 손실을 입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전투는 하루 만에 끝났지만 그 결과는 수십 년을 좌우했습니다. 청수 전투의 승리는 리투아니아의 동부 확장을 확정지었습니다. 포돌리아와 키예프 일대는 완전히 리투아니아의 통제 아래 들어갔습니다. 황금 오르다는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했고 다시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이제 흑해로 향하는 교역로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은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리투아니아는 루스 세계의 주요 세력으로 부상했습니다. 키예프를 지배한다는 것은 상징적 정당성을 가진다는 의미였고 많은 루스 공국들이 리투아니아를 새로운 보호자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모스크바와의 장기적인 경쟁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모스크바는 리투아니아의 부상을 견제하려 했고 두 세력 사이의 긴장은 향후 수세기 동안 이어졌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청수 전투는 우크라이나 지역이 유럽 세계와 더욱 깊게 연결되는 과정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리투아니아의 지배는 이 지역을 몽골 제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했고 점차 서유럽의 정치 문화적 흐름과 연결시켰습니다. 청수 전투의 진정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비밀 무기가 전쟁을 이겼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중소해뇌는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중소해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알기르다스의 승리는 여러 요소의 결합이었습니다. 첫째, 그는 제국의 균열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황금 오르다가 내전으로 약해진 순간을 포착했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둘째, 그는 혼성군을 조직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리투아니아군은 단일한 전통이 아니라 여러 전통을 결합한 군대였고 그것이 오히려 유연성을 가져왔습니다. 셋째, 그는 상대의 전술을 이해하고 그것을 봉쇄하는 진영을 설계했습니다. 타타르의 측면 우회 전술을 예상하고 그것을 역이용하는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넷째, 그는 관통력이라는 기술적 우위를 전술적 맥락 속에 배치할 줄 알았습니다. 중소해뇌는 혼자서는 약했지만 적절한 보호와 배치 속에서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청수 전투의 압도적인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1462년 우크라이나 평원에서 벌어진 한 전투를 통해 역사가 어떻게 기술과 전술, 정치와 전략의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지는지를 보았습니다. 청수 전투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 동유럽의 권력 지도를 다시 그렸고 우크라이나 지역의 역사적 궤도를 바꿔놓았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이 승리를 통해 대국으로 발돋움했고 황금 오르다는 이 패배를 통해 쇠퇴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중소해뇌라는 속도를 관통력과 맞바꾼 무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비밀 무기는 쇠뇌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할지 아는 지혜였습니다. 하지만 청수 전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승리의 여지는 예상보다 훨씬 더 멀리, 훨씬 더 깊게 퍼져나갔습니다. 전투가 끝난 직후 알기르다스가 직면한 것은 단순히 영토를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과제였습니다. 키예프와 포돌리아, 그리고 남부 루스 전역에 걸쳐 리투아니아는 이제 통치자였습니다. 하지만 통치한다는 것과 정복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알기르다스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진정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리투아니아가 직면한 첫 번째 도전은 정당성의 문제였습니다. 루스 공국들의 귀족과 교회,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게 리투아니아는 여전히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교도였고 슬라브인도 아니었으며 정교의 신자도 아니었습니다. 키예프는 정교의 세계의 성스러운 도시였고 그곳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비잔틴 문명의 상속자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북쪽에서 온 이교도 전사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잠재적으로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알기르다스는 놀라울 정도로 섬세한 접근을 취했습니다. 그는 키예프에 자신의 아들 블라디미르를 총독으로 임명했는데 블라디미르는 정교회로 개종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리투아니아 대공의 아들이 정교회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리투아니아가 루스의 전통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려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키예프의 교회들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성직자들은 존중받았으며 종교의식은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황금오르다의 통치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황금오르다도 종교에 관대했지만 그들의 관대함은 무관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정교회를 억압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보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조공이었고 나머지는 부차적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리투아니아는 다른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정교회 문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심지어 리투아니아 귀족들 중 일부는 정교회로 개종하면서도 리투아니아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독특한 현상이었습니다. 리투아니아 대공국은 점차 두 개의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국가가 되어갔습니다. 서쪽에서는 여전히 발트 이교 전통이 강했고 동쪽에서는 정교회와 슬라브 문화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두 세계는 상당 기간 동안 평화롭게 공존했습니다. 이것은 알기르다스와 그의 후계자들의 실용주의적 통치 철학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념이나 종교적 순수성보다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우선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대한 정책에도 명확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문화적으로는 유연했지만 정치적으로는 단호했습니다. 조공체계는 재설계되었습니다. 이제 키예프와 다른 루스 공국들은 사라이가 아니라 빌뉴스에 세금을 냈습니다. 군사적 의무도 리투아니아 대공에게로 향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루스 공국들은 리투아니아군의 병력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이후 리투아니아의 여러 전쟁에서 루스 출신 부대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착취가 아니라 일종의 상호 의존 관계였습니다. 루스 공국들은 리투아니아의 군사력으로 보호받았고 리투아니아는 루스 공국들의 자원과 인력으로 강해졌습니다. 청수 전투는 이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고 그 질서는 놀랍게도 꽤 오랫동안 작동했습니다. 그렇다면 황금오르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청수 전투의 패배는 마마이에게 치명타였지만 그것이 곧바로 그의 몰락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마마이는 여전히 강력한 세력을 유지했고 크림반도와 볼가 하류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수 전투는 그의 권위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제국 내의 다른 경쟁자들은 이것을 약점으로 보았고 마마이에 대한 도전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특히 동쪽에서는 토크타미시라는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토크타미시는 티무르의 지원을 받아 세력을 키우고 있었고 그는 황금오르다를 재통일하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1380년대 내내 마마이와 토크타미시는 제국의 지배권을 놓고 싸웠고 이 내전은 황금오르다를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마마이는 1380년 쿨리코보 전투에서 모스크바 대공 드미트리 돈스코이에게 패배했고 그 직후 토크타미시에게도 패배하면서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청수 전투는 마마이의 긴 추락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황금오르다 전체로 보면 이야기는 더 복잡합니다. 토크타미시는 1380년대에 제국을 일시적으로 재통일하는 데 성공했고 심지어 1382년에는 모스크바를 약탈하기도 했습니다. 황금오르다는 완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청수 전투가 상징하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황금오르다는 더 이상 서부 루스 지역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키예프와 그 주변 지역은 영구적으로 황금오르다의 영향권을 벗어났습니다. 이것은 제국의 지리적 축소를 의미했고 더 중요하게는 심리적 타격이었습니다. 한때 무적으로 여겨졌던 몽골 제국의 후예들이 패배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청수 전투 이후 루스의 여러 공국들은 황금오르다를 예전처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공포의 장막이 찢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스크바의 관점에서 청수 전투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황금오르다가 약해진 것이 모스크바에게도 기회였습니다. 모스크바 대공국은 1340년대부터 꾸준히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고
황금오르다의 약화는 그들에게 더 큰 자율성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리투아니아의 부상은 모스크백의 새로운 위협이었습니다. 리투아니아가 키예프를 장악했다는 것은 루스 세계의 상징적 중심이 서쪽으로 이동했다는 의미였습니다. 모스크바는 스스로를 루스의 진정한 계승자로 여겼지만 이제 리투아니아가 그 정당성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1368년부터 1372년까지 알기르다스는 모스크바를 3차례나 공격했습니다. 이 전쟁들은 결정적인 승자 없이 끝났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루스 세계의 미래를 놓고 리투아니아와 모스크바가 경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경쟁은 향후 수세기 동안 계속되었고 결국 17세기와 18세기에 러시아 제국이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를 병합하면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긴 경쟁의 출발점은 바로 1362년 청수전투였습니다. 청수전투의 군사적 교훈도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중소연회의 효과는 유럽 전역에 알려졌고 많은 군대들이 이 무기를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쇠뇌 자체는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었지만 청수전투는 중소연회가 기마 유목민 전술을 상대로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많은 유럽 지휘관들은 스텝 기병을 상대하려면 자신들도 기동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청수전투는 다른 접근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동력을 포기하는 대신 화력과 방어력을 강화하고 적을 자신에게 유리한 전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이후 동유럽의 여러 전투에서 응용되었습니다. 1410년 그른발트 전투에서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군이 튜턴 기사단을 격파했을 때도 쇠뇌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그른발트 전투는 청수전투와는 다른 맥락이었지만 전술적 사고방식에서는 연속성이 있었습니다. 기술사의 관점에서 보면 청수전투는 중세 후기 군사혁명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14세기와 15세기는 유럽 전쟁 방식이 급격히 변화하던 시기였습니다. 화약 무기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중장 기병의 지배력은 점차 약해지고 있었으며 보병의 중요성이 다시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쇠뇌는 이 변화의 과도기적 무기였습니다. 그것은 화약 무기처럼 혁명적이지는 않았지만 전통적인 활보다는 훨씬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쇠뇌가 민주화의 무기였다는 점입니다. 장군기나 복합궁은 수년간의 훈련이 필요했고 그것은 곧 전문 전사 계급의 존재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쇠뇌는 상대적으로 짧은 훈련으로도 사용할 수 있었고 이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전쟁에 동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청수전투에서 리투아니아군이 사용한 중소연의 부대도 아마 전문 전사들과 비교적 최근에 훈련받은 병사들의 혼합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군사 조직의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청수전투에서 정말로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무기나 전술이 아니라 알기르다스라는 지도자의 전략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는 단순히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정치적 맥락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황금오르다가 내전으로 분열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지금이 확장의 기회라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는 루스 공국들이 가혹한 몽골 통치에 지쳐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관대한 통치 정책으로 그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는 튜턴 기사단과의 끊임없는 전쟁이 국가를 소모시킨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동쪽의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일관된 전략 속에서 작동했습니다. 청수전투는 그 전략의 결정적인 한 수였고 알기르다스는 그 한 수를 완벽하게 실행했습니다. 알기르다스 사후 리투아니아 대공국은 그의 아들들과 조카들 사이에 권력 투쟁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가일라가 최종적으로 승리했고 그는 1386년 폴란드 여왕 야드비가와 결혼하면서 폴란드 리투아니아 동군연합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것은 유럽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연합 중 하나가 되었고 이 연합은 수세기 동안 동유럽의 지배적인 세력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초는 알기르다스가 청수전투에서 쌓은 것이었습니다. 만약 청수전투에서 리투아니아가 패배했다면 리투아니아 대공국은 동쪽으로의 확장을 포기해야 했을 것이고 아마도 튜턴 기사단의 압박 속에서 점차 약해졌을 것입니다. 폴란드와의 연합도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유럽 동부의 역사는 완전히 다르게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수전투는 단순히 한 번의 전투가 아니라 역사의 분기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 청수전투는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것은 우크라이나 땅에서 외세의 지배가 물러간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황금오르다의 패배는 몽골의 멍해에서 벗어나는 과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리투아니아라는 또 다른 외세가 들어온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단순하지 않습니다. 리투아니아의 통치는 몽골의 통치보다 덜 억압적이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독립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수 전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여전히 논쟁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해방의 순간인가 아니면 단순히 지배자가 바뀐 순간인가, 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역사는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는 복잡한 과정이고 청수 전투는 그 복잡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청수 전투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아마도 이것일 것입니다. 역사는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 작은 기술적 우위와 영리한 전술적 선택이 거대한 제국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패권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황금오르다는 한때 무적으로 보였지만 내부의 분열과 외부의 도전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작은 발트 공국에서 시작해서 동유럽의 대국이 되었지만 그들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세력들에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권력은 흐르는 것이고 역사는 계속해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청수 전투는 그 긴 이야기의 한 장이었고 그 장은 우리에게 여전히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략적 계산의 중심에는 알기르다스라는 한 사람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용맹한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냉철한 전략가였고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정치가였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국가가 살아남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던 지도자였습니다. 알기르다스는 황금오르다의 내분이 단순한 일시적 혼란이 아니라 구조적 붕괴의 신호라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제국의 균열은 깊었고 그 균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어질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리투아니아에게 천재이로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보는 것과 그것을 움켜쥐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알기르다스는 단순히 기회주의적으로 약탈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확장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그는 정복한 땅을 파괴하지 않고 통합했으며 주민들을 억압하지 않고 회유했습니다. 이것은 몽골식 정복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차이가 리투아니아의 확장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청수 전투로 향하는 그 가을날, 알기르다스의 머릿속에는 이미 승리 이후의 청사진이 그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이 전투는 단순히 이겨야 하는 싸움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토대를 놓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투에서 이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승리는 압도적이어야 했고 그 승리의 메시지는 멀리까지 울려 퍼져야 했습니다. 황금오르다의 다른 세력들이 듣고 루스의 공국들이 듣고 심지어 서쪽의 튜턴 기사단까지 듣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더 이상 변방의 작은 세력이 아니라 동유럽의 새로운 강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은 전장에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알기르다스가 청수로 향하는 행군 동안 그의 군대는 단순한 전투 부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도구였고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의 핵심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비밀 무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하지도 않았고 새롭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용되는 방식, 그것이 배치되는 위치, 그것이 발휘되는 타이밍은 완벽하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계산이 역사를 바꿀 것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앞으로도 이런 놀라운 역사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채널을 후원하시는 동시에 신작 영상을 다른 분들보다 먼저 시청하실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더 깊이 있고 흥미진진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청수 전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소의 내가 정말 결정적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요소가 더 중요했을까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다른 역사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제안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역사는 계속됩니다.